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이런 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공경매사협회 CM송이 발표되었죠. CM송은 총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수정을 좀 해서 4번째 시안까지 가지고 있는데, 4번째 시안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저의 생각 같아서는, 엄청 좋은, 옛날에 제 귀에 익었던 아카시아 껌이나 브라보콘 같은, 그런 어떤 명곡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CM송을 흥얼흥얼거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저조차도 어떤 협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 더 증가되는 그런 기분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녹음하는 이 순간에 지금 보면 서울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첫눈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번 서리가 이제 내려서,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계속 춥다고 합니다. 12월 달은 아시다시피 송년의 밤이죠. 예, 그래서 우리 12월 19일 날 송년의 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80명, 거의 90명 가까이 예약이 되는 걸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협회에 관련된 가족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밥은 먹고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망설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변인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돌아갈 과실은 없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올라온 PT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기안 협회장님.
어느 정도 방법이 구상되어 있는 주택 상가 법정지상권은 시나리오가 잘 써지는데 다른 물건은 굉장히 힘드네요. 경매 물건은 3분의 2 정도 본 것 같은데 공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순서가 밀려 있어서 기분상은 1회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1회독의 중요성은요, 제가 늘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1회독을 한 사람들이 골라오는 물건들을 보면은 그 물건 수준이, 그냥 1회독을 하지 않고 경매를 10년 하고 20년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꼭 다른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1회독이라는 것은 1회독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최종 목표는 10회독, 100회독, 200회독, 이런 것을 최종 목표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1회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의 우량 물건, 하나의 관심 물건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실력이 쌓이면 1시간 이내, 30분 이내에 자기가 투자할 물건들을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소금쟁이 소액투자클럽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우수한 어떤 경매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선정하고 우량 물건을 고르는 거, 여기에서 골라지지 않는 물건이 우량 물건이 아님을 너무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런 어떤 투자 클럽을 운영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간히 눈에 보이는 거나 추천하는 정도에 머무르겠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PT 과정은 정말로 잘만 배워놓으면은 엄청난 고수의 경지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소자본의 초보자는 경매보다 공매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자본이라고 표현하신 걸로 봐서는 경매보다는 공매가 소자본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는 틀린 견해입니다. 소자본이라고 하면 공매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어떤 특별하게 경매보다 공매가 더 소자본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에서도요, 아주 적은 돈으로도 고수익을 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T분들의 성공 사례를 나름 공개하기가 상당히 조금 버겁고 힘겨울 정도로 괜찮은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그냥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하는 수준만큼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물건을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그들의 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시는 분께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주어진 과제대로만 하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본인 또한 그런 경지에 달할 수 있다.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어느 물건의 채권자가 얼마의 매수 신청이 있고 그 금액 이하면 매각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채권자는 그런 권리가 다 있는지, 그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는지 얼핏 들으니 NPL도 이런 류에 속하고 채권자가 낙찰 허가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예. 질문은 그거네요. 어떤 물건에 채권자가 있어서 채권자가 나 얼마면 살게 라고 말을 했고 그 금액이하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도 매각 허가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이나 기타 현행 법령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처럼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공유자 우선 매수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르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서 채권자가 내가 얼마까지 매수 신청을 놓고 그 이하로 누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물건을 먼저 팔거나 매각 불허 신청을 하게 할 어떤 현행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현행법상의 어떤 근거도 없지만은 네, 이상하게 목이 자꾸 아침에 하면 꼭 그러네요. 현행법상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경매법원 판사가 특별 매각 조건으로 채권자가 얼마의 매수 신청이 있으므로 그 금액 이상을 써야만 된다라고 규정을 정하면 그거가 금방 말씀한 대로 그 금액 이하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더라도 매각 불허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게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채권자든 간에 무슨 채권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버리면은 채권자와 그 다음에 소유자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어떤 그 부동산을 날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근저당 설정 비용을 최고 더 높여버리면 되죠. 설정 비용을 1억 원 빌려줘 놓고 2억 원을 설정한 걸로 해놓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자기는 지금 최저가가 1억 5천쯤 되더라도 그 채권자 매수 신청으로 2억 1천을 써버리면 누군가는 전부 다 2억 이하로 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먹게 되는, 채권자가 무조건 그 부동산을 갖게 되는 그런 해괴망측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이 질문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어떤 매수 신청 권한을 크게 준다,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굳이 뭐 하나 있다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등기상 1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2개로 나눠서 세입자가 각각 둘이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낙찰받을 경우에 불법 건축물로 불이익이 있는지요. 예. 등기상 1개 호실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2개든 3개든 쪼개서 세입자를 각각 두더라도 각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적 약자 보호의 원칙을 이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을 쪼개든 말든 보호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세를 들더라도 보호를 해주고요. 또 심지어는 상가나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 쪽방을 개조해가지고 방으로 만들고 그 방에다가 세입자를 들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웬만하면은 사실이라면 다 보호해주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낙찰받은 경우에 불법 건축물로 불이익이 있는지요? 네. 불법 건축물이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건축물에는 통상 원상 회복을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이행 명령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비춰지고, 즉 건축물 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건물일지라도 해당 관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낙인을 찍기 전에는 그 상황들, 즉 불법성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이고 구체화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추정이 되면은 관할 관공서에 전화를 해서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물건인데 어떠냐? 그러면 예, 그거는 불법이고 우리가 조금 단속을 할지 말지 모르겠네요. 그런 통화 내용에 따라서 나름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매도 대출이 되는지, 수많은 공매 시행기관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요.
공매 당연히 대출되죠. 예, 경매만 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 충분히 대출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매로 대출하는 게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몇 년 전이죠? 이미 몇 년 전부터는 경매나 공매나 차별 없이 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매 시행기간을 찾는 방법이 있는가? 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여러 군데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금융권, 은행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네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런 데에서 어떤 공매 물건을, 공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금융기관에서는 공매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홈페이지 한번 들러보시고, 신탁회사 홈페이지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들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매 시 초보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가? 네. 공매나 경매에 있어서의 어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꼭 주의해야 된다면은 공매는 이제 명도가 조금 피곤할 수 있다.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매는 명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공매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조세죠. 예. 경매는 주로 이렇게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치루어지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세 체납으로 인해서 그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세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진 않지만 국가의 채권이다 보니까 어떤 룰을 무시하고 근저당권자 보다 이렇게 임차인보다 이렇게 먼저 받아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는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 어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조세에는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서 전혀 갈등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공매에 그러면 그런 조세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명도하고 조세,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송년회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송년회에 꼭 참석하세요. PT는 무조건 참석이 의무입니다. 의무. 다른 분들에게는 참석을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면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만, PT는 기본적으로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비싼 고가의 수업료를 내놓고서는 하고 있는 학습 태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싸구려의 어떤 그 경매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의 수강생 같은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PT는 협회와 같이 가는 나름 동반자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기한 협회장님. 벌써 2014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소금쟁이들 열정적인 강의와 사업 개발 전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협회장님께서는 항상 자기 관리와 사업 관리를 잘 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경매든 부자든 고수의 느낌이 제 피부에 느껴지니까요. 고맙습니다. 저 또한 협회장님의 고수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지만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 경매 공부에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 검색을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열심히 해야겠죠. 일주일 동안 검색하는 중 관심 바뀌었던 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경매에 토지 지분 매각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토지 지분 매각을 낙찰받게 되면 나머지 지분 때문에 권리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매입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네. 그것은 매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지분이라는 것은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위치,
형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평이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20평 가졌다. 그러면 내 땅의 20평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기획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그 회원들을 모집해 놓고서는 토지를 한 필지를 사놓고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가 내 거냐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지적도를 하나씩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지별로 나눠서 팔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줄을 꺼가지고 파는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뭐 지적도에 등재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소유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그 소유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분들은 사실은 이제 소유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들을 통상 보면은 주변이 인근이 모두 다 개발되는 경우에는 지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에서는 토지 지분만이라도 어떻게 하나 살려고 애를 썼고요. 골목길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느 시골의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에 있어서 인근에 뭐 어떤 공장, 단지가 이렇게 입주한다, 뭐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일대의 어떤 논밭이라도 지분이라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특히 만약에 지분을 산다면은 대로변이 가까운 쪽에 땅을 사는 것이 더 좋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추천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비추예요, 비추. 그래서, 옛날에 뭐 보면 토지로 뭐 얼마를 벌었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토지는 경매 투자의 최후의 단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돈도 많고, 여유도 많고, 너무 지루한 거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단순 반복이 있어서 번거롭고 지겹다 보니, 뭐 그냥 심심한데 토지나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개인에게는 돈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소금쟁이 투자가 엮여질 때나 소금쟁이에서 어떤 기획 물건을 개발을 할 때는 정말 비전 있는 땅인데 내 개인 입장에서 봐서 적은 돈이 들어간다면은 한번 가져가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토지도 매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물건을 선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 지분은 매입을 하더라도요, 어떤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지분 소유권자에 의해서 제한을 좀 많이 받지요. 아니면은 아예 지분을 싸게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 소유권자에게 너 땅을 팔아라라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나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토지 임야 과수원은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지증은 해당 물건마다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낙찰자 명의로 받는 것인지 실제로 농사 계획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대리인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지요. 예, 낙찰자의 명의로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증이죠. 그러니까 농지증은 줄임말이지만 원래 긴 말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게 농지증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요, 농사 계획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를 맺으면은 농지를 매각하라는 매각 명령을 받기도 하죠. 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아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토지의 투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직접 짓지도 않을 거면서
임대차 형태로 이렇게 굴리는 거는 위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지금 제 말에 이렇게 괜히 긴장을 해가지고 야 그럼 농지를 어떻게 사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농지를 산 적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끔 한 적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내 밭을 굴려두기가 놀려먹기가 좀 아까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지으라고 했다. 내가 고용해서 인부 수당을 줬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파 있고 내가 일로 바빠서 다른 농사꾼에게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라고 하면 또 그것 또한 농취증, 즉 농지 취득에 대한 어떤 자격을 위반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약한지 아닌지는 실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지 글로만 농지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시 초보인지라 질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협회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협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시면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도록 직접 참여하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경매 투자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큐브 2호에 쓴 칼럼을 한번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만은 경매도 인생이죠. 경매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른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스스로 변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6단계, 7단계에 이르렀더군요. 나중에 큐브 2호가 공개되면은 여러분들이 몇 단계 수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송년회는 빨리 접수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송년회 말미에 그거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그컵을 맞췄는데요. 조금 분량이 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에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그컵을 어떤 송년 바자의 상품으로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2,000원, 3,000원에 이렇게 팔아서 그 판매된 돈을 가지고 12월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협회, 대한공유회사 협회 이름으로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다가 쌀 또는 라면 이런 형태로 이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도 좀 하셔야 되고 소금쟁이 리플렛에도 제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을 많이 지어야만 돈도 많이 벌리는 것이죠. 복을 많이 짓지 않으면 운이 안 따릅니다. 운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복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운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쟁이의 비전은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공동투자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짧은 견해다. 이거는 엄청난 프로젝트고 엄청난 커뮤니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충전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식당을 하신 분은 식당으로, 자동차 카센터를 하신 분은 카센터의 어떤 정비업으로, 세무사는 세무 지식으로, 그 다음에 디자인은 디자인 기술로, 즉 재능 기부 형태로 수많은 소금쟁이 회원들에게 각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 즉 500명의 소금쟁이가 있으면 500군데의 행복충전소가 존재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협회에서 소금쟁이라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쟁이들 각자도 각자에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인맥을 통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각자에게도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함으로써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 아이템이죠. 그죠?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쟁이 가입을 하실 때 이미 5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500가지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500명이 거주하는 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소금쟁이 클럽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소금쟁이 가입비를 훨씬 상회한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바로 경매의 편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매의 편견을 제가 끊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경매의 이제 입문자가 자기가 여태까지 형성해왔던 수많은 어떤 견해들을 고집을 할 때 생기는 게 경매의 편견이죠. 그래서 제가 경매의 고수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PT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매의 편견을 깨는 것이고, 경매의 편견을 깨어야만이 올바른 우량 물건이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우량 물건을 보기 위해서 또는 경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은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을, 스피드 증강 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많은 물건을 많이 보는 것이다.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는 것이 경매의 편견을 깨는 지름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매의 편견이 깨진 눈을 가지고 경매에만 편견을 깨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우선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식으로 편견을 깨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눈을 남들보다 빨리 띄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분야에서 편견을 깨려고 노력했고, 가능하면 그런 편견이 여러분보다 적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스피드를 증강하고 우량 물건을 1회독, 2회독을 하다 보면은 그런 PT들이 저절로 좋은 물건을 골라서 응찰을 하듯이, 여러분들 또한 모든 분야에서 경매의 편견과 비슷하게 이러저러한 편견들을 깨려고 노력하는 순간 사물의 실체를 조금 더 빨리 접근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아무래도 실수가 적어지게 되고 남은 인생, 한정적인 인생을 굉장히 유익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PT분들 중에서 야, 나는 1회독을 다 해가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2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제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정말로 PT분들은 물건 검색 훈련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착착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PT분들이 저에게 물건을 보내고 상담을 하실 때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미련해서가 아니고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의 진수를 아직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물건을 많이 보는 것만을 가지고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럼 내 위치와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신다면은 골라놓는 물건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하고 좀 달리 더 목이 많이 메입니다. 목이 많이 마르고요. 뭐 듣기에 조금 안 이상했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그래도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조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해놔야지 송년회 때 놀지 않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